오늘의 이야기는 이 20세기 아트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갔고 그 아트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에 이르게 됐는가, 어떤 방식으로 예술들이 더욱 확장되고 있고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가를, 이전까지는 이런 양식에 의해서 그림을 표현하면서 이런 어떠한 양식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라면 다다는 그냥 광란, 광기 어린 행동을 하는 집단이었어요. 이제는 무엇에 집중을 하냐? 과정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미술이라는 단어가 한국어 기록상에 나타나는 게 1881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왔었냐? 그럼 또 일본 얘기로 가야 되잖아요. 강제 개항을 당하면서 우리나라와 달랐던 게, 우리나라는 최대한 그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했었잖아요. 일본은 활짝 열고 다 받아들이자. 오, 저기 센데? 다 가져오자. 해서 정부가 직접 시찰단을 만들어요. 정부에서 그 젊은 가장 중앙에 있던 그런 관료들 24명이랑 지식인들이랑 그리고 예술가들이랑 이런 사람 60몇 명을 모아서 사찰단을 보내는데 유럽과 미국으로 보내요. 약 한 1년 10개월 동안 12개의 나라들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가봤더니 너무 다른 거예요. 이때까지 그 일본에서 살아왔던 모든 제도도 다르고, 저기는 막 선거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투표가 뭐지? 선거가 뭐지? 그런 이제 문명과 문화들을 하나하나 배워오는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때 미술이라는 것도 같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을 해석할 때 그때 처음으로 이 번역을 했던 글 중에 하나가 서양에서 음악, 그림학, 상을 만드는 기술, 시학을 포함한 것이다. 미술은 시각예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술 전반을 의미한다. 라는 의미로서 번역이 되었었고,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들어왔던 그 미술과 같이 일본이 처음으로 박람회를 참여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내보낼 공예품들, 이제 아름다운 그림들, 공예품들을 분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처음으로 번역을 해서 미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술 대신에 이 미술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썼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현대미술을 쭉 얘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 20세기 예술가들의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오늘의 이야기는 이 20세기 아트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갔고 그 아트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에 이르게 됐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아티스트들이 있었나, 그 이후에 지금의 현대미술에 이르러서 어떤 방식으로 예술들이 더욱 확장되고 있고 어떤 경향을 띠고 있고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가를 조금 더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던이라는 단어를 되게 다양하게 쓰시잖아요. 미술사나 역사에서는 모던 하면은 컨템포러리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근대라고도 쓰기도 하고, 근데 그거 되게 현대적이고 세련됐다라고 할 때 모던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모더니즘은 사실 언제부터 어디까지냐 라는 그 의견은 좀 분분하기는 해요. 그래서 모더니즘이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그 단계들이 무자르듯이 이렇게 자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모던한 역사의 시작점을 어디로 볼 거냐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해요. 이 모던한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사실 미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재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이런 모든 것들, 자연의 것들, 혹은 존재하는 것들, 아니면 내가 기록하는 것들을 그대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어떻게 재현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에 가장 주목을 했었었고, 이 재현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그대로 그려야 되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그때 기법에 대한 고민, 구도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이 탄생을 확 하고 했던 시기가 르네상스에서는 원근법이 탄생을 했다. 보석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그릴 수 있게 되니까 더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이 계속해서 발전하던 이런 미술 세계에서 하나의 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위에 보시면 이제 고흐도 있고 저기 세잔도 있고 신인상파 뭐 이런 이제 것에서 지금 화살표들이 쭉 하고 내려오고 있는 지점이 포비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아시는 야수파입니다. 야수파가 이제 1905년부터 7년까지 이제 앙리 마티스, 앙드레 드랭, 그리고 모리스 드 블라멘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있었던, 사실 2년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막 운동이다라고 하기에는 참 애매한
그런 지점인데 이 사람들을 현대미술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미술 왜 여기서 시작하나? 이런 색채의 해방으로부터 뭐가 탄생을 하냐? 형태의 해방이 탄생을 합니다. 색채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해체할 수 있는 형태를 해체를 해보자 라고 했던 곳이 큐비즘이고요. 마티스와 큐비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큐비즘은 잘 아시다시피 입체주의라고 하고 피카소, 브라크, 그리고 이제 세잔의 영향을 받은 작가들, 입체주의의 탄생으로 인해서 20세기의 모든 사조가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충격적이었던 기법이었는데, 세잔의 작품부터 먼저 보실게요. 피카소가 현대미술의 아버지다 라고 불렀던 인물이 바로 세잔이죠. 세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든 형상이나 자연, 인물 이런 것들을 기하학적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하학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붓터치 하나하나도 정말 신경 써서, 그리고 한 자리에서 만족할 때까지 몇백 장을 그렸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작가가 이제 기하학적인 표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초점을 놔요. 그래서 여러 가지 초점을 이 작품 하나 안에 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게 되고요. 다초점이라 함은 여기서 봤을 때 이쪽으로 나무를 보고 있고, 저쪽 산은 여기 정면에서 보는 것 같고, 절벽은 다른 쪽에서 보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시점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세잔의 작품을 보고 피카소가 각성을 합니다. 피카소는 스페인 사람이잖아요. 말라가 출신의 사람이고 16세, 16살에 엄청 자신감 가득해서 파리로 와서 나의 천재성을 다들 알아주겠지 했는데 크게 반향을 얻지 못하고 이제 여기서 이런 예술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피카소가 평생을 라이벌로 생각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티스였어요. 피카소랑 마티스가 나이대가 비슷한 것도 아니고 마티스가 12살이나 많은 사람이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그 일화들을 다 보면은 마티스는 그렇게까지 피카소를 경계하지 않았는데 피카소가 마티스에 대한 그 라이벌 의식이 엄청 터졌었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가장 그게 터졌었냐면 모자를 쓴 여인이 등장을 했을 때, 피카소가 미술계에서 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충격을 주는 거였어요. 커다란 충격을 줘서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거. 근데 그걸 먼저 마티스가 해버린 거예요. 충격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제에도 충격을 줘야 되고 그림 구도도 충격을 줘야 되고,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사창가의 여인들을 그림으로 그렸다. 그리고 이 여인들을 그냥 그대로 표현한 게 아니라 세잔의 작품들처럼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게 아니라 인간을 뜯어내기 시작하고, 입체파하면 눈 여기 있고 코 여기 있고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오른쪽 여자는 아프리카 가면을 쓰고 있고 얼굴 대신에 이런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피카소가 원한 대로 엄청난 충격을 줘요. 근데 너무 큰 충격을 줘서 이 작품이 다시금 좋은 호평을 받기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 큐비즘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오게 됐냐? 아까 그 입체파 옆에 피카소 그리고 브라크가 있었는데, 피카소와 브라크는 완전 찐친 관계였어요. 절친 관계였고, 피카소가 뭐라고 하고 다녔냐면 나는 브라크랑 결혼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사이가 좋았고 이제 같이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던 사이였는데, 브라크가 어느 날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집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딱 보셨을 때 집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뭐 돌 같기도 하고 뭐 저기 어디 상자 쌓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 집이라는 모습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마치 이런 그 돌덩이나 박스를 쌓아놓은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표현을 해요. 루이 보세 아저씨가 다시 오셔서 그 작품에 대해서 호평을 합니다. 브라크는 너무 거만하다. 굉장히 단순화되고 이런 변형된 거를 하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 형태를 너무 무시했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윤곽이나 큐브 형태로 축약이 된다 라고 하는 이 큐브 형태, 번역으로는 입방체라고 하더라고요. 입방체의 형태로 축약을 해버렸다 라는 그 큐브라는 단어에서 이 큐비즘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회화는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평면에서 그림을 그렸다면 종이를 붙임으로써 3차원으로 회화가 바뀌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회화는 회화였고 조각은 조각이었다면 이거를 연결시켜버리는 그 과정을 종이를 붙이는 걸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종이를 붙인다라고 해서 종이가 빠삐에라고 하고 붙인다가 꼴레예요. 그래서 빠삐에 꼴레.
그 종이를 붙인다라는 이 기법을 브라크가 발견을 하고는 너무 신이 나서 피카소한테 달려가요. 나 이런 거 봤어. 그랬더니 피카소도 큰 충격에 빠집니다. 야,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법이다. 축을 하나 더 세워서 이런 조형물로서의 기능까지 끌고 오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이 기법이 바로 꼴라주고요. 사실 꼴라주라는 기법을 발명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꼴라주 기법으로 작업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림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그 안에서의 새로운 그 종이도 덧대보고 결도 덧대보고 하는 그 과정에서 회화가 점점 해체되기 시작했다. 색채를 부수고 형태와 윤곽을 부수고 이제는 그러면 무엇을 하고 싶냐에 대한 이야기에서 바로 칸딘스키가 등장을 합니다. 형태를 부쉈으니까 이제 정말 순수한 무언가로 돌아가자. 회화의 순수성을 그러면 가져가 보자. 그럼 이거를 순수하게 다가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가장 순수한 모습은 음악과 연결된다. 그래서 음악적인 요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칸딘스키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최초의 추상이라고 불리는 작품이에요. 오페라 공연을 보러 가서 오페라를 듣는데 거기서 음악 소리가 색깔로 보여지더래요. 바이올린 소리는 빨간색으로, 첼로 소리는 파란색으로 실제 소리들이 색깔로 표현이 되게 되면서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줘야겠다 라고 해서 색채를 음악과 같이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추상은 어디로 흘러가냐? 이제는 음악적인 것도 형태도 깼는데 이제 더 가보자 한번. 어떻게 보면 사물에 가까워지는, 형태도 없어지고 정말 색채가 사라지는, 그래서 그 이름도 절대주의라는 이름을 붙인 말레비치의 작품입니다. 검은 사각형이라는 작품이고요. 사각형이라는 형태도 자연에서는 사실 사각형이 잘 볼 수가 없는 형태잖아요. 어떠한 가장 근원적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색깔도 빼버리고 저 검정 색깔 사각형만 남긴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전시도 만들게 되고요. 그 말레비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연과도 연을 끊어야 되고 이제는 그 대상도 없애야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는 무언가를 전달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적합한 근원적인 형식을 이렇게 간결한 모습으로 보여주자. 그래서 여기서 또 나가면 색깔도 없애고 흰색에 흰색을 쌓는 형태로 의미조차 사라지는 그런 형태에서 이 회화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절대주의를 이제 지나가고요. 말레비치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처음에는 되게 정부가 좋아해요. 그러다가 추후에 나오겠지만 이런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해서 정치 선전물들을 그림으로 그리게끔 만드는 그 시기에는 거의 이제 쫓겨나면서 다른 화풍으로 그림이 바뀌게 되는데, 일단 이런 추상을 그렸었고요. 선과 색채로서만 이 모든 것들을 표현했던. 근데 되게 재밌는 지점 중에 하나는 몬드리안이나 말레비치나 칸딘스키나 모두 이런 신비주의를 믿었었대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림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자 했냐면, 특히나 몬드리안은 우주를 보여주고자 했대요. 사실 지금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 잘려있는 이 작품들이 우주랑 연결되기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이 수직은 남성의 에너지를 나타내고 수평은 여성의 에너지를 나타낸대요. 음과 양의 조화처럼 수직 수평으로서 이런 모든 전체의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게끔 작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몬드리안은 모두 이런 격자의 형태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형태도 해체됐고 색채도 해체됐으니 이제 모든 걸 그냥 의미를 다 던져버리자 한 운동이 다다 아트죠. 다다는 의미가 없는 단어예요. 아마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어로는 장난감 애기들이 타고 노는 그 목마를 다다라고 하고, 아니면 애기들도 그냥 다다다다 하잖아요. 정말 그런 수많은 표현들을, 의미 없는 그 표현들을 가지고 와서 이름 붙인 게 바로 이 다다라고 하는데, 시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세계대전 직후예요. 대량상을 쌍 무기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때까지 전쟁을 했을 때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 친구 예술가들도 전쟁에 끌려나갔다가 죽어서 돌아와요. 기욤 아폴리네르라든지 다양한 이런 작가들도 끌려왔다가 뭐 전쟁에 상처를 입고 돌아오거나 혹은 사망해서 돌아오거나.
이런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 운동이 다다 운동이고요. 어떻게 보면 전쟁을 뒤로하고 도망쳤던 아티스트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다는 사실 양식이 없어요. 이전까지는 이런 양식에 의해서 그림을 표현하면서 이런 어떠한 양식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라면 다다는 그냥 광기 어린 행동을 하는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존의 이런 예술계를 부숴버릴 수가 있고, 왜냐하면 기존 예술계들은 이 예술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게 부르주아 계층이고, 그들의 계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예술을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고, 나는 뭔가 더 새로운 거, 예술을 벗어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매일 밤 공연을 하죠. 이 다다 움직임은 추후에 초현실주의로 넘어가게 돼요. 추후에 달리도 이제 이런 초현실주의적인 환상과 꿈을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달리의 그림에서 항상 등장하는 자신의 모습, 어떻게 보면 자화상의 모습이고요. 이 시계들이 녹아가는 이 세계에서 어떤 죽음의 세계와 연결되는 그런 작품을 그리기도 하고, 창란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쓸모없는 것들도 만들어요. 지금 보시는 이 가재 전화기 같은 경우는 달리가 현실에는 전혀 쓸데가 없지만 이 창란과 이 상상과 현실의 세계를 막 흐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해서 완성된 작품이고요. 달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계속해서 이런 상상의 세계에 있게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하고 고심했던 사람이고, 스스로 자해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품들 보시면 기괴하거나 악몽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서 예술의 정말 중요한 자리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작품들이 이제 선보여지게 되면서 새로운 예술계가 탄생하고 갤러리들이 탄생하고, 이 세계 2차 대전 이 직후에 바로 냉전 시대를 겪게 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에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이런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게 비단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누가 먼저 가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문화적인 요소에서도 그런 싸움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러시아에서는 프로파간다라고 하죠. 정치적 선전물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작가들한테 다른 거 못 그리게 하고, 추상 이런 거 그리지 마. 그냥 우리 국가를 위한 그림 그려. 우리 지도자가 얼마나 위대한지 지금도 보시면 당당하게 이 풍경을 바라보면서 좋은 미래를 그리고 있는 이런 작품들을 그려. 그 시기를 굳이 얘기하자면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반하는 미국만의 무언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제 고민을 합니다. 현대적인, 지금 우리가 가장 앞서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큐레이터들을 쪼아요, 비평가들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타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잭슨 폴록입니다. 그래서 잭슨 폴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평면적인 이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게 아니라 바닥에다가 작품을 깔고 그 위에다가 뿌리고 던지고 하면서 정말 수많은 겹겹겹겹이 쌓이게 되면서 작품으로 완성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요. 형태도 없고요. 이전 작품들은 그래도 결과물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무엇에 집중을 하냐? 과정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런 퍼포먼스 아트, 퍼포먼스로 이 작품들을 완성시키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끔 해줬던 작품이 바로 이 잭슨 폴록의 작품입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 같은 작품이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이제 작품이기도 한데, 결과물에 집중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뭐라고 이름 붙이느냐면 추상 표현주의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과정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그 단어를 걸어서 액션 페인팅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이제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는 과정을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 그 폴록이 이야기했던 게, 그림을 그릴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식을 하지 못한다. 이게 내가 이미지를 파괴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하는 것에 전혀 두렵지가 않고, 회화는 각각 작품마다 고유의 삶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그냥 발생하게끔 만들어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그림의 원천은 무의식에 가까운 거예요. 내가 의도해서 뭔가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그냥 빠져서 내 무의식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보니까 이게 또 뭐랑 연결이 되냐? 다다이즘 그리고 초현실주의와 연결이 되면서 그래서 무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림으로 그리고 아니면 글로 쓰고 하는 것처럼 잭슨 폴록도 그 영향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편대로 왔어요. 로만 오팔카라는 작가입니다. 시간을 기록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기록을 하냐? 1에서 무한대로 어느 순간 이분도 계시를 받았어요. 아, 나 이거 이제 해야겠다. 그래서 시작했던 그림이 숫자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항상 같은 크기의 캔버스에 0부터 썼어요. 0, 1, 2, 3, 4, 5, 6, 7, 8 계속해서 숫자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캔버스가 끝나면 그 다음 캔버스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다음 숫자로 계속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반복해요. 어떻게 보면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흔적들을 이렇게 수기로 숫자로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만 1부터 어떻게 갔냐면 지금 여기 색깔 보이시면 배경 색깔이 약간 다르잖아요. 하얀 색깔 배경에 글을 쓰기 시작하는 처음에는 숫자에 덧칠하는 붓의 물감의 색깔은 검정색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한 캔버스가 끝나면 그 다음 캔버스로 넘어갈 때 일단 첫 번째로는 숫자들을 읽는 소리를 다 녹음하고 한 캔버스가 끝나면 자기 얼굴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캔버스로 넘어갈 때는 이 물감에다가 1.1%의 하얀색 물감을 섞어요. 그러면 그 전 캔버스보다 조금 더 옅어지겠죠? 그래서 점점 하얀 색깔이 들어가게 되는 캔버스를 거듭할수록 색깔이 점점 옅어지는 이러면서 붓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방금 그 작품에서 색깔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2008년쯤 됐을 때는 검은색은 아예 없어지고 흰색 바탕에 흰색으로만 글을 쓰시게 됐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지막까지 숫자를 쓰셨고요. 560만 7,249라는 숫자를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그 캔버스가 완성된 순간을 이렇게 사진으로 남기신 작가님이세요.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흘러갔지만 이분들을 소개드리고자 했던 거는 사실 이제 정말 이 예술이 다양해지게 된 계기가 오늘의 그 수많은 그 미술 사조들을 따라서 100년에 걸친 이 사조들을 통과해서 저희는 드디어 이런 작품들도 예술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단순하게 그림을 잘 그려서 학교를 가서 배워서 그림으로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써서 자신의 삶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이들이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까지 저희가 오게 된 그런 소개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